계절이 바뀔 때마다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고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결혼 전 남자친구에게 누나가 3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줄은 몰랐던 나날이었어요. 마냥 좋은 시어머니의 소가 남편과 결혼을 강행했고 결혼 후 보니 남편은 누나들한테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남편도 우유부단한 것 빼고는 굉장히 괜찮았죠. 친구들은 시누이가 셋이 있는 집은 말린다며 진작에 경고를 했지만 처음엔 그것이 별 대수롭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뭐 집안 나름이겠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기 때문에 결혼을 강행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될 게 없었죠. 옳게, 아무래도 이 집의 첫 장손이 장가가는 건데 우리 목걸이 하나씩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 다 그렇잖아. 네? 목걸이요? 아, 윤수 씨랑 상의해 볼게요. 어차피 형님들한테 뭔가 해주려고 하긴 했는데 목걸이를 원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받은 숍이 있거든? 거기 가서 우리 목걸이 한 세트씩 해줘. 그럼 되지 뭐, 알겠지? 저희도 결혼 준비하는데 정해둔 예산이 있어서요.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거라. 무슨 그런 걸 생각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그럼 시댁에 이 정도도 안 하려고 했어? 웃긴다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뻔뻔한 구석이 있네. 그냥 몸 하나만 홀랑 시집올 건 아니지? 그럼 진짜 곤란해.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큰 형님이기도 했고 원래도 결혼 전 작은 선물은 하나씩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목걸이로 해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목걸이를 해주려고 했을 때 둘째 형님이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단둘이 보자고 말이죠. 전 그 부름에 일하다 중간에 점심시간에 맞춰 둘째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님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물론 형님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걸 결혼 전 알아서 다행인 줄 알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나날들이었죠. 둘째 형님까지 만나고 나자 이 결혼에 대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집에서 지금 나를 받아주는 건가? 본인들이 믿지는 장사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시누이들은 무례했어요. 첫째 시누, 둘째 시누, 셋째 시누까지 모두 다 원하는 게 달랐고 그 원하는 걸 저에게 당연히 해와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했거든요. 아니, 큰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 목걸이 해준다고 했다며? 무슨 목걸이야? 난 그냥 이거 보험 하나만 들어주면 되거든. 올케, 혹시 보험 있어? 내가 하는 건데 진짜 보장이 잘 나오고 꼼꼼해서 그래. 그냥 나 이거 하나만 들어주라. 그리고 결혼 선물이니까 사돈 어른들한테도 이거 보여드려서 하나씩 들어주면 안 될까? 껌 먹고 알 먹고 아니야? 네? 보험이요? 아, 저 보험 이미 들어놓은 게 많아서 오히려 좀 해지해야 하거든요. 이제 결혼하니까 지출도 많아져서 그리고 부모님도 따로 보험을 드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죄송해요, 형님. 다음에 볼게요. 뭐야? 아니, 이거 하나 해주는 게 어려워? 내가 오직 급했으면 올케한테 와서 보험 들러달라고 했겠냐고. 진짜 너무한다. 지금 너 나 무시하지?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래? 면전에 대놓고 안 된다니. 너 진짜 다시 봤다 아주. 무시하다뇨, 무슨.
그리고 보험은 제가 원래도 해지하려고 했던 상품들도 있어서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나 이혼녀라고 무시하는 거잖아. 이혼해서 이렇게 보험 판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혀. 됐어. 들어주지 마. 형님은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바로 얼굴을 씩씩대며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조차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셋째 형님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 저에게 뭔가 요구하려고 전화를 한 거였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사달이 나니 정말 결혼하기가 싫어졌어요. 마음이 정말 식어버린 거죠. 어쩜 자매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셋째 형님은 뭐라고 하나 얘기나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만나러 나갔죠. 들어봐도 뻔한 얘기였지만 정말 웃음이 날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했어요. 언니들한테 들었는데 난 그렇게 양심 없지 않아. 그냥 원피스 한 벌만 해주면 돼. 그래도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올케가 내 옷 한 벌은 빼줘야지. 나 그냥 뭐 상품권으로 줘도 되고 아님 현금으로 줘도 되고. 돌아가면서 정말 가관이네요, 형님들. 죄송한데 이 부분은 그냥 윤수 씨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시고요. 전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따로 이 부분에서는 드릴 말씀이 아예 없네요. 뭐야?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데 말 딱 자르는 거 무슨 버릇이야? 올케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어? 아님 내가 만만해? 형님들이야말로 제가 만만하세요? 한 명씩 따로 불러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여자 찾으실 거면 전 아닌 것 같네요. 어머머, 이것 봐라.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결혼도 하기 전에 날 우습게 봤다 이거지 지금? 우습게요? 형님들이 절 우습게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이 결혼하는 게 무슨 형님들이 대단히 손해보시는 것처럼 대하시잖아요. 형님들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여자 찾으시는 거면 전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럼 이만. 전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남편도 너무 난감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너무 우유부단하게 느껴져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누나들을 어려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결혼하고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될 거라는 상상을 하니 괴롭더라고요. 애초에 손절을 하던지 내가 그만두던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질러버렸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었고요. 본인도 누나들이 극성 맞은 것은 아는지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 마음을 돌리긴 역부족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진짜. 누나들이 좀 극성이어야 말이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참. 아니, 나 결혼 못해. 어떻게 살아? 결혼 전에도 이러는데 결혼 후엔 얼마나 더 하시겠냐고. 그리고 원하는 게 다 달라, 알아? 내가 어디 장단에 맞추란 말이야? 아무튼 나는 자신 없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미안해. 내가 진짜 결혼하고는 누나들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지금도 그런데 무슨 어떻게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나 그 말 못 믿어. 내 발등 내가 찍을 바엔 안 할래 그냥. 우리 예식장도 다 잡았고
이제 곧 결혼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어? 내가 진짜 누나들 잘 설득할게. 설득? 누가 누굴 설득해? 누나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나무라는 게 정상이지, 안 그래? 남편이 한사코 빌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하고 이별을 고했죠. 제가 이별을 고하자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한달음에 시누이들을 대동하여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곤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난감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직접 무릎을 꿇고 저에게 사죄를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시누이들도 그 모습을 보더니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예상을 한 것처럼 저에게 빌더라고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고요. 정말 난감했어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원래 성격 같았으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참 사랑이 뭔지 쉽게 무자르듯 잘라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했던가요? 막상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니 참 마음이 뒤숭숭해지면서 뭔가 그때 그렇게 화나고 했던 것들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정말 몰랐지만요. 얘야,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단속을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응?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마음을 돌려주렴. 그래, 자기야, 제발. 이제 누나들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해, 어? 보장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누나들도 미안하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제발. 그래, 옳게. 미안해. 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할 정도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생각해보니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어. 다 우리가 죄인이지. 우리 윤수 봐서라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줘, 응?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날짜 다 잡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니까 좀 받아주라, 응? 엄마가 여기 오시기 쉬웠겠어?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모두에게 사과를 받고 좀 마음을 돌렸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형님들도 생각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눈 감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별일 없겠지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절대 참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누나들 틈에 자라서 그런지 원래도 다정했지만 참 다정다감하더라고요. 금연은 너무 좋았습니다. 매번 누나들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여기까지는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서 그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누나들 셋 있는 막내 아들을 보내서 그런지 늘 저에게 잘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형님들은 결혼을 하고 보니 역시나 였죠. 올케는 참 좋겠어.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기 진짜 쉽지 않은 거 알지? 무슨 복이야. 나라면 진짜 잘하겠다. 너는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 새아기가 얼마나 잘하는데 더 잘할 필요 없다. 지금만이어도 충분해. 내 조자라고 일하는 거 똑부러지고 예의 바르고 그거면 됐지 뭐. 더 바라겠어? 그저 윤수랑 알콩달콩 살아다오. 그거면 돼. 네,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해야죠. 윤수 씨 이렇게 키워주시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더 잘할게요. 말은 정산 유순해야죠. 옳게 그런 말로
우리 윤수 홀렸구나? 우리 윤수가 순진해가지고 올케한테 홀딱 넘어간 거지. 언니, 말 잘했다. 맞아. 윤수가 그런 거에 홀딱 반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때 걔 누구냐? 전 여자친구도 그랬잖아. 얘들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입 그만 나불댈래? 얘, 못 들은 걸로 해. 애들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 철도 없고. 아휴. 다들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생각해. 저 나이 되도록 시집도 못 가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성격만 이상해졌지. 이해해 주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올케가 우릴 얼마나 만만히 보겠어? 가뜩이나 우릴 얼마나 무시하는데. 형님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누굴 무시해요? 제가 형님들을 왜 무시해요? 형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거봐. 이렇게 말끝마다 또박또박.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하는 거야, 올케야. 올케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신우들 때문이라도 시댁에 가기 너무 싫었어요. 안 그런다고 했지만 은근히 말로 비꼬고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중간에서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시며 그저 미안하다고 하시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이 되니 정말 형님들과는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들한테 벌벌 떠는 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얼마나 세뇌를 당했으면 저렇게 누나들이라면 껌뻑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이 밤에 어디 가? 내일 새벽 출근이라며. 누구랑 약속 있어? 이 새벽에 자기 밤눈도 어두우면서 어딜 가겠다는 거야? 둘째 누나가 벌레 좀 잡아달라고 가잖아. 누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네. 그냥 빨리 잡아줘야지. 뭐? 지금 어머님네 벌레 잡으러 간다고? 아니 본인들은 손 없대? 아님 벌레 퇴치제 없대?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냥 금방 잡아주고 올게. 내가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이라 그냥 빨리 해주고 오면 돼. 자기 얼른 더 자, 알았지? 남편은 오밤중에 벌레를 잡아주러 가지를 않나 누나들의 각종 심부름을 도맡아 하면서 늘 누나들 사이에서 쩔쩔매는 그런 시스터 보이였어요. 전 그런 남편이 점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고 역시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엔 늘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점점 저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본인 보고 어떻게 하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당신도 문제야. 어떻게 매번 이렇게 형님들한테 끌려다녀? 내가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어. 분가를 하면 뭐해? 매번 이렇게 들락날락. 당신 진짜 그거 문제 있는 거야, 알아?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이게 뭐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럼. 누나들은 누나들대로 징징대지. 너는 너대로 징징대지. 내가 몸이 하나인데 어쩌라고.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한테 별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그래도 누나들이잖아. 어떻게 외면해? 나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어렸을 때부터 거의 키우다시피 한 누나들인데. 누가 아예 인연 끊으래? 정도를 지키라는 거지. 지금 자기는 가정이 있는 남자잖아. 근데 결혼 전이랑 똑같으면 어떡해? 내가 누굴 믿고 시집 왔는데. 이렇게 실망시키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때 다 엎었어야 했나 싶어 정말. 미안해. 왜 또 울어? 내가 잘못했어. 누나들한테도 내가 따끔히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줘.
남편이랑은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었죠. 그러던 중 그날 남편이 누나들에게 한 소리 했는지 대번에 형님들이 저희 집으로 남편이 일간 틈을 타 들이닥쳤습니다. 셋이서 말이죠. 무작정 문을 열라고 현관에서부터 화를 내며 다그치는데 동네 사람들이 들을까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전 재빨리 문을 열고 시누이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시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저를 밀치면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몰상식했거든요. 야, 네가 윤수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그 밤에 와서 그만 좀 전화하라고 하는 거야?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너 우리랑 윤수 손절시키고 싶어서 그러니? 아주 이거 영악한 애네. 아니, 같은 형제끼리 그 밤에 불러내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못하게 막아, 네가?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너 오늘 매운맛 좀 봐라. 그러니까 아주 옳게 따끔하게 혼내야지. 결혼 전에도 봐봐. 결혼 안 한다고 협박하면서 우리 윤수 힘들게 한 거. 난 그때부터 얘가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네가 형제가 없어서 그래. 어쩜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년. 우리도 너 뭐 좋아서 허락했는 줄 알아? 하도 윤수랑 엄마가 난리치니까 그런 거야. 조신하고 우리 말 잘 듣는 여자애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못 살아 아주. 윤수는 이런 애 뭐가 좋다고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도대체. 너 한 번만 더 윤수한테 우리 얘기 했단 봐. 알겠어? 그 입을 확 깨매버릴 테니까. 네가 우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넌 우리 절대 못 이겨. 그리고 윤수도 너보단 우리 말을 더 들을걸? 억지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니까 그만 힘 빼고 포기해. 알겠니? 당장 다들 나가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어디서 무식하게 못 배워먹어서 여기 와서 행패냔 말이에요. 제 말은 모두 묵살하고 형님들은 본인들 할 말만 하고 집안에서 행패를 부렸어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대처할 상황도 없이 무작정 밀고 들어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저렇게 막말을 일삼고 집안 쇼파며 이불이며 다 난장판을 해놓고 나가더라고요.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원래도 무식한 건 알았지만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에 아이가 없을 때 빨리 끝을 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전 어머님에게 따로 호출을 해 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남편보다 어머님이 더 현명하실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참 어머님도 안쓰러웠어요. 너무 미안하다 정말. 사실 늘 문제가 되는 애들이었는데 자식 잘못 키운 내가 잘못이지. 아휴, 내가 네 얼굴을 어떻게 보니? 어떻게 이번 딱 한 번만 안 될까? 무슨 말을 해도 네가 화가 안 풀릴 거라는 거 안다.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아가야.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정말 좋은 감정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집안에서 윤수 씨보다도 제 편이 되어주시고 늘 나서주시고 제가 더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한테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리인 듯 싶어서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가 봐요. 형님들을 이해하기엔 마음이 넓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식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네가 뭐가 문제겠니? 다 걔네가 문제지. 내가 안 봐도 알아. 걔네가 어떤 애들인지 내 딸들이지만 참. 아휴, 미안해서 어쩌니? 시어머니는 울며 매달리셨고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는 말씀에
정말 눈 한 번 질끈 감고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어요. 남편도 이번 일로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았고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서야 정말 한 번만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죠. 원래도 결혼 전 아파트 완공 문제로 제가 혼자 살고 있던 데서 신혼을 시작한 것이었기에 아파트 완공이 끝나자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입주를 했고 이사를 했겠다. 시누이들은 보기 싫었지만 시가 식구를 모두 초대하여 첫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시가 식구들을 위해 아침부터 마트에서 장도 봐오고 그렇게 음식 장만과 준비를 하였어요. 그래도 막내 동생이 집을 사서 입주했다는 말에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기분 좋게 들어오셨죠. 아유, 고생 많았다. 뭘 그렇게 많이 차렸어? 우리가 일찍 와서 도와줄 걸 그랬다. 힘들었지? 이사랴 준비하랴. 에이, 아니에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여기가 아직 개발이 덜 된 구역이라서 좀 울퉁불퉁하더라고요. 얼른 앉으세요. 올케는 남자 잘 만나서 이런 새 집에 턱턱 들어오고 기분 좋겠네. 참 이런 거 보면 팔자라는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좀 봐. 아무리 잘났어도 이혼하고 지금 이러고 사는 거. 올케 보면 참 무슨 복이 있나 싶어. 아유, 열불나. 언니들 그거 열등감이다? 어쨌든 이사 축하해 올케. 그나저나 고기는 이것만 사온 건 아니지? 네, 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집을 잘 왔나요? 윤수 씨가 장가를 잘 든 거지? 누가 이런 거 다 참고 산다고, 안 그래요? 뭐?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야, 지금? 아, 참, 엄마. 내가 뭘 했어? 얘 말투 좀 봐. 아주 싹스 보소. 아우, 기가 막혀. 아, 그만들 좀 해. 좋은 날 또 그럴 거야. 누나들 얼른 여기 앉아서 준비 좀 같이 도와줘. 그만 궁시렁거리고. 누나들이 오면 하여간 내가 더 기분이 그렇다니까. 제발 정상적으로 살자, 어? 빨리 와서 도와줘, 이런 거 말이야. 남편도 약속한 것이 생각났는지 그날은 시누이들에게 뭐라고 하기도 하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좋은 날 좋은 말만 들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역시나 시누이들 말에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오늘만 참자라고 생각하며 고기를 구울 준비를 했고요. 제가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자 신우들은 또 억지스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순간이었어요.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날 폭발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날은 저의 이성이 마비되고 시누이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쏟아냈어요. 시누이들은 제가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쏟아붓자 놀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말이에요. 아주 폭발했습니다. 고기는 부위별로 잘 사왔네. 우리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 삼겹살 먹는 취향도 다 다른 거 알지, 올케? 그러니까 큰언니는 바짝 구워주고 둘째 언니랑 나는 딱 부들부들하게 구워줘. 우리한테 잘 보여야지. 실행해. 근데 올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지금 이 모습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 알아? 고기 이렇게 굽고 이러는 거 아주 딱이야. 알잖아. 딱 그 종년 스타일인 거. 이런 거 어울리기도 쉽지 않은데 요즘 세상에 올케는 참 잘 어울린단 말이야. 그 순간 전 고기판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을 향해 강력한 한 방을 먹였습니다. 제가 한 방을 먹이자 다들 벙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정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묵은 체증이 정말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잘 보이라는 거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이 집안의 재산 지고 있는 게 나야. 알겠어? 너네 그거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 아, 어떡하니? 이제 너네한테 단 한 푼도 떨어질 게 없는데. 됐고, 더 이상 못하겠으니 그만 꺼져주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꺼져? 엄마, 얘 말하는 것 좀 봐.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재산이라니? 재산을 왜? 그러니까 무슨 재산 말하는 거야 지금? 네가 우리 집 재산을 뭘 쥐고 있냐고. 바른 대로 말 안 해? 이게 진짜? 아유, 그만들 좀 해라. 철없는 년들. 아무리 딸년들이지만 너무하잖아. 동생 신세 망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어쩜 애들이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세아가 미안하다. 진짜 내가 다 부끄러워지는구나. 이것들 때문에. 징글징글한 것들. 모르니? 네 동생 재산 다 내 앞으로 해놨잖아. 그거 믿고 지금 너네 네 동생한테 그렇게 엉겨붙는 거잖아. 혹시라도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근데 어쩌니? 이 돈 다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침 흘리지 말고 헛다리 짚지 말란 말이야. 사실 재산이라 함은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간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남편과 합의 후 말이죠. 원래 돌아가신 아버님이 하나 있는 아들을 너무 예뻐해요.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남편 앞으로 해줬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유언 신탁 대용 제도를 이용하여 추후에 신우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한테는 결혼 자금으로 땅을 조금씩 나눠줬는데 씀씀이가 깊은 시누이들은 이미 다 팔아먹고 없앤 상태였죠. 그리고 남편의 재산 모두를 일부 저에게 해주었답니다. 남편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그 재산이 아직도 남편에게 있는 줄 알고 절 떼어놓고 남편한테 그렇게 집착하며 뭐라도 더 뜯어갈까 궁리했던 것이었죠. 혹시라도 제가 옆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돈이 저에게 갈까봐 말이에요. 이 내막을 알고 시누이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얼마나 꼴이 우습던지 그깟 돈이 뭐길래 말이에요. 엄마, 미쳤어? 그 재산이 어느 재산인데 제 앞으로 해놔? 기막혀. 야, 네가 말해봐, 송윤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결혼해서 사는 건 이 사람이지 누나들이 아니잖아. 이제 내 가정 지키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나한테 돈 없고 소희한테 뭐든 다 있으니까 이제 나한테 이래도 소용없어. 알겠어? 오죽했으면 엄마가 이렇게 하자고 했겠냐고. 그만들 좀 해, 이것들아. 진작에 너네 목 다 떼어 좋잖니. 어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네 동생 신세까지 망치고 싶어? 이제들 알겠어?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 나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따위로 행동하지 말라고. 내 눈에 안 보이면 더 좋겠고.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이랬겠니? 하여간 꼴 좋다. 너희 지금 거울들 좀 봐. 망연자실. 아주 역대급 코미디야. 기막혀. 어떻게 그 돈을 다 네가. 열받아. 송윤수, 너 바보니? 진짜 어떻게 그 많은 걸. 누나들 이렇게 사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래? 네가 그러고도 동생이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 너무한다. 내 돈 때문에 잘해준 거겠지. 근데 이제 지긋지긋해. 나한테 집착 좀 그만해 진짜. 내 가정 깰 셈이야? 제발 빠져줘 내 인생에서. 시누이들은 허탈한 얼굴을 하고 울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울다 정신을 차렸는지 둘째 시누이는 갑자기 상을 치우며 저에게 알랑방귀를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실 파악이 빨랐던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고 웃기던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된 거니까 일이 내가 이거 먼저 치울게. 올케는 좀 앉아있어. 언니랑 너도 이제 그만해. 우리가 심했지 뭐 그동안. 올케 힘들었겠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화로 좀 좋게 얘기하자. 갑자기요? 왜요? 아까까지 절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더니 의외네요? 형님, 현실 파악도 참 빠르세요. 둘째 신우이의 태도에 첫째 형님과 막내 형님도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소롭던지 그날 저희 집을 싹싹 치우고 가셨답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현실 파악이 참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해결되었죠. 어머님도 형님들의 모습을 보니 저에게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며 고생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참나, 쟤네 좀 봐라. 아무리 내 딸들이지만 어쩜 저리 뻔뻔해. 에휴, 너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고생했어. 이제 더 이상 너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야. 내 딸들이라서가 아니라 돈에 환장한 것들이거든. 그래도 돈 꼭 틀어지고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입장에서 참 제 편 들어주기가 쉬운 게 아닌데 매번 이렇게 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 내가 쟤들을 모르니? 그저 난 우리 막내 아들 잘 사는 거 그것만 바랄 뿐이야. 네가 행복해야 우리 아들도 행복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젠 두 다리 쭉 뻗고 자. 쟤들 다신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아유 정말 내가 더 민망하다 얘. 그렇게 이 해프닝은 끝이 났습니다. 시누이들은 그날 일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도 남편에게 전화하는 일도 없었고 어쩌다 시댁에 가서 마주치게 되면 얼마나 비위를 맞춰대는지 아주 편할 정도였죠. 시어머니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딸들이지만 정말 저럴 수가 없다며 절레절레 하시곤 하였어요.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죠. 사실 형님들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으로 가끔 힘들 때가 있지만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도 잘해주셔요. 그게 진심이 아닌 걸 당연히 알지만요. 가식일지언정 지금은 몸이 편하니 그냥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시누이 모두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던지. 참 돈에 눈먼 자들은 이렇게 돈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걸 엄청 깨닫게 해준 에피소드였네요. 여러분들도 돈에 눈먼 자들을 많이 보시겠죠? 전 그 일을 계기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답니다. 사람이 돈에 따라가면 그렇게 우스워질 수가 없다는 걸 눈으로 보고 느꼈거든요. 쓰다 보니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쁜 딸을 출산하게 된 결혼 2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하는데 출산 직후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과 아이 계획을 가지려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임신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이 되지 않자 시모는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길 원했어요. 그 이유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께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시모는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시부는 시모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길래 저 또한 불안해졌었죠. 옆에 있던 남편은 걱정할 거 없다고 편을 들어줬지만 계속해서 임신이 되지 않다 보니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찾아가 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거와 달리 충분히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건강한 몸인데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냐고 물어보니 의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몸 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심적 여유를 가지라면서 남편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 보길 권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몸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는 다시 한번 서둘러 손주를 볼 수 있게 노력해 달라면서 저에게 부담을 줬지만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려 했어요. 다행히 몸에 문제가 없다는 말에 열심히 운동하면서 최대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몸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도 원하는 임신은 계속해서 실패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들 손자 하나 낳아달라는 건데 어떻게 임신했다는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는 거니? 벌써 어영부영 1년이나 지나갔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엄마, 오늘 오라고 한 게 잔소리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임신도 많이 힘들어진다잖아요. 몸이 체질적으로 많이 예민한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들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위로 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계속 안 좋은 말만 할 거면 다음부턴 오라고 하지도 말아요. 어느 누가 상처되는 말을 듣고 싶겠어요? 기분도 별론데 그만 일어날게요.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 엄마도 하루 이틀 참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1년이나 참고 있었는데 쓴소리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당신 그 주둥아리 때문에 임신 될 것도 안 되겠어. 며느리 속이 제일 타들어갈 텐데 제발 하루라도 조용히 좀 넘어가면 안 돼? 요즘 당신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봐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야. 저녁 먹은 거 체하겠다. 볼일 다 봤으니 너희들 이제 그만 돌아가 봐라. 어딜 가? 아직 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너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없다. 올해에도 임신이 안 된다면 몸에 하자가 있다는 걸로 알 테니까 그땐 내 아들과 결혼생활 정리해라. 너 때문에 집안의 대가 끊길 수는 없잖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아들도 나이를 먹을 테고 재혼도 쉽지 않을 테니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라. 마음 같아선 내 가방에 있는 이혼 서류 바로 던져주고 싶다만 내 아들 봐서 넘어가는 거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명심해야 할 거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죄인처럼 느껴졌었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인사를 드렸을 땐 아이 가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주변에서만 봐도 아이를 계획하는 것보단 계획하지도 않았던 아이를 가지게 될 정도로 밥 먹듯이 임신이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제가 임신을 하려고 했을 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너무 힘이 들었고 죄송스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가 저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했었을 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달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상처만 받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었고 남편은 당분간 시댁에 가는 건 저에게 안 좋을 것 같다며 그날 이후 시댁에는 아예 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다고 시모가 시댁에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많이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던 거죠. 아이를 가지기 위해 제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모두가 침묵했었고,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때 어느 날부터인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몸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저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겼을까봐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게 된 거였죠.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오자 당황한 남편은 제가 임신 테스트 검사를 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남편을 보며 테스트키를 건네자 그간 저처럼 마음고생이 심했었는지 감격의 눈물을 함께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간절하게 기다렸던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시모는 그날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첫 임신이라 많이 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걱정이 많았었는데,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최대한 안정만 취하면 된다고 어렵게 임신한 만큼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일을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이면 된다. 확률은 50대 50이니까 아들 손자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일단 이것부터 받아라. 내가 이거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아니? 몸에 좋은 거니까 하루 3번 거르지 말고 먹거라. 이거 먹으면 딸도 아들로 바뀐다는 말이 있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 아들일 거라 나는 확신한다. 첫 임신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두 번째는 더 힘들겠지. 기대조차 안 하니까 무조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어야 한다.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임신했으면 된 거지. 딸이건 아들이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왜 또 이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어머님, 임신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 약은 또 뭐예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별이 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딸이면 저 안 보실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아들이길 바라고 너도 최대한 몸에 신경 쓰거라. 한약 30일치니까 그거 다 먹을 때쯤 다시 오도록 하마. 임신만 하면 앞으로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벽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축하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시모는 아들을 원했고 저는 시모의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할까봐 또다시 심적으로 불안해졌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매일 전화 오는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남편이 어떤 한약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먹는 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에 한약을 먹지 않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한약을 먹었냐는 말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산부인과에서 남편과 함께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을 때도 한약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원장님 또한 한약은 태아한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걸 권장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터져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 시모가 다시 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 잊고 있던 거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거실에 시모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약이 2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시모의 표정을 살피면서 와서 앉으라는 말에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모는 박스에서 한약 한 봉을 꺼내
제 앞에서 뜯더니 마시라고 건네 주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들이켜라.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감히 시애미한테 거짓말을 해? 매일 꼬박꼬박 잊지 않고 챙겨 먹는다더니 박스도 뜯지 않은 채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해 놓고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먹을만 하다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한 달치가 무려 300만 원짜리야. 어머니,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어머님이 주신 거 챙겨 먹고 싶었는데요. 산부인과에서 물어보니까 한약이 아이한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신중하려고 했던 것 뿐이었어요. 기분 많이 상하셨겠지만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첫 임신에 정말 힘들게 아이가 들어섰는데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서 제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아이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 한약 먹고 아들 안 낳은 사람이 없단다. 그간 잘 먹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내 성의를 무시해? 거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했으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뻔히 알게 됐는데 서운한 것보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다. 너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그 한약 안 먹으면 오늘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는 거지? 그동안 잘 먹고 있는 줄 알고 힘들게 예약해서 300만 원 주고 한약도 지어왔는데 시애미한테 감히 뻥을 쳐? 시모는 건네받은 한약을 빨리 들이키라며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높이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긴장이 맴도는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고 있던 도중 시모가 화를 내려는 순간 다행히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은 손에 들고 있는 한약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저에게 뛰어와 한약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한약을 한번 보더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약을 이 사람한테 강제로 먹으라고 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미 뱃속에서 임신이 됐을 때부터 성별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함부로 먹었다가 아이한테 장애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가 싫어서 이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심각해질 뻔했던 상황을 좋게 풀어주려 노력을 해줬어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시모가 상처를 강하게 받은 것 같아 너무 불안했어요. 그날 사건 이후 시모는 저에게 연락 한 통도 없었고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몸만 신경 쓰라고 했지만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임신을 했는데도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모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지 시부에게까지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남편한테 물어보았고 모든 걸 설명드리자 시부는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뱃속의 아이만 신경 쓰길 당부하셨죠. 시모의 화가 풀리기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일단 뱃속의 아이한테만 집중하면서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쯤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커가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하자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이후로는 또다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은 것 같아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출산 때까지 단 한 번도 전화를 주거나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됐는데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동시에 불안함도 엄습해 왔습니다. 이유는 제 품에 안긴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거든요. 시모가 바라는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몰라 계속되는 불안함이 몸이 힘든데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출산 소식을 듣게 된 시부모님이 산부인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얼마 만이지? 거의 10개월 꽉 채워서 만났지? 그럼 우리 손자 얼굴 좀 볼까? 지금 안고 있는 손자 얼굴 좀 보자니까. 시애미한테 안 건네줄 거니? 엄마, 손자가 아니라 손녀예요. 원하시는 손자가 아니더라도 저 손주니까 이쁘게 봐주셔야죠. 그가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요.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뭐? 손녀라고? 그게 사실이니? 어쩐지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봤을 때 얘기를 잘 안 하더니 정말 손녀였던 거야? 너한테 건네준 한약만 먹었어도 분명 손자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둘째 계획은 언제 잡을 거니?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지? 엄마, 이제 막 출산했는데 벌써 둘째를 얘기하세요? 일단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한 생명이 태어난 것만도 감사해야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성별은 정해지는 거라고요. 엄마는 산후조리원 운영하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들은 말이니까 내가 한약 지어 가져간 거야. 아들 못 낳은 사람들이 추천해준 한의원에만 가서 약 한 채 지으면 무조건 아들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비싼 돈 들여 가져왔는데 한 입도 안 했다고 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내 말만 들었어도 무조건 아들 손자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아니, 저기 사돈. 지금 하신 말들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임산부한테는 한약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이건 기본 상식인데 어떻게 체질 검사도 안 하고 무작정 좋다고 그냥 한약 지어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약 먹는다고 해서 아들 손자가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는데요? 한약을 다 먹었어도 딸이면 그때는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힘들게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축하는 못해줄 망정 손자가 아니라고 투덜거리는 사돈이 정말 실망스럽네요. 우리 애 그만 몸조리하게 자리 비켜주세요. 좋은 날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는 그동안 이런 대우받고 있었니?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에 엄마와 시모는 험한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딸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산부인과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시부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제서야 겨우 조용해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손자를 기대한 시모가 손녀를 보게 됐으니 저를 곱게 보려 하지 않을 테고
결국 또다시 저에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될 텐데 그런 예상되는 상황들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어요. 분명 제 딸한테도 함부로 대할 게 뻔할 텐데 그런 그림들이 눈앞에 그려지자 더는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불안해하자 남편이 문제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다시 산부인과로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가족 모두 자리에 없어서 시모와 단둘이 있게 되는 게 너무 무서웠고 제 딸한테 어떻게 할지도 모를 불안함에 경직된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웃는 얼굴로 전날의 일들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시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었어요. 그렇잖아도 산후조리원에서 도움을 좀 받을 생각이었는데 시모가 딸 손녀라 절대 반대할 줄 알았던 조리원 초대에 저 또한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릴 수 있었어요. 시모가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면 운영하고 있는 조리원에 들어가는 건 아예 꿈도 꾸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때 마침 잠깐 외출을 하고 들어온 엄마가 볼일이 끝났는지 들어오셨습니다. 시모는 엄마한테 제 몸조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관리를 받게 해주겠다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시모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저는 산후조리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화스러운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날 저녁 식사가 나오는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면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고 이건 내가 직접 준비한 특별 산모식이거든. 몸에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넣었으니까 아마 너도 만족할 거다. 모유 수유하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 든든하지. 조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고 있지? 음식 다 식기 전에 서둘러 먹거라. 어머님, 그런데 이거 무슨 냄새예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라 좀 당황스러워서요. 백숙인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기 안에 한약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게. 한약 냄새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역한데. 제 딸이 먹어도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음식에다 이상한 걸 넣거나 한 건 아니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아유, 건강에 좋은 건 다 때려 넣었다니까요. 제가 설마 이상한 걸 집어넣었겠어요? 걱정 말고 믿고 먹어도 됩니다. 예, 뭐하고 있어? 원래 좋은 음식일수록 맛이 없는 거야. 이거 먹어야 수유량도 많아질 수 있는 거라고. 너 축하해 주려고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만든 건데 심희성이를 또 무시하는 거니? 제가 머뭇거리자 시모가 많이 서운했는지 표정이 굳어지길래 어쩔 수 없이 한 숟갈을 뜨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 들어가게 된 음식을 뱉어버렸어요. 너무 역해서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쓴맛이 강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시모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빨리 먹으라며 시모가 직접 한 숟갈 떠서 저에게 주길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고개를 돌려버리자 갑자기 시모는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손으로 제 얼굴을 잡더니 들고 있던 숟가락을 입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돌발 상황에 엄마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캑캑거리면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개어내고 있는데 시모는 옆에서 말리는 엄마를 강하게 밀치더니 준비해오는 음식을 다 먹지 않는다면
제 딸을 절대 보여줄 수 없다면서 갑자기 180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음식 안에 뭐가 들어간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시모가 마구잡이로 제 입에 음식을 집어넣으려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엄마를 패대기친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 앞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사정없이 엎어버리면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음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시모는 핸드폰을 들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통화 내용에 경악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바닥에 펼쳐진 음식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실신까지 하셨어요. 시모가 준비해온 음식은 소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선 전과 동일하게 5병 정도 넣으면 되냐고 물어보았고 시모는 저를 보며 온갖 술은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오라면서 분노한 얼굴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모유수유하는 저에게 술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런 음식을 먹고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알면서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건데요? 이건 범죄라고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그리고 저 그만 퇴소할게요. 가긴 어딜 가? 딸 낳은 죄인 주제에 뭘 잘했다고 두 발로 나갈 생각인 건데? 내가 손자를 원했지. 손녀를 원했어? 겨우 임신해서 가진 아이였는데 내 허락 없이 감히 손녀를 낳아? 저번에 분명 얘기했을 텐데 손녀가 나오게 되면 내 아들과 그만 정리해야 될 거라고 경고까지 했었지? 이거 이혼 서류다. 도장 찍고 당장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2번 다시 네 딸 얼굴은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얘기하마. 내 아들과 이혼하거라. 이게 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저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 냄새 뭐예요? 당신 무슨 일인데 울고 있는 거야? 좀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다고 나랑 연락했었잖아. 혹시 몰라 걱정돼서 저기 퇴근하고 왔는데 이 사람한테 또 뭔 짓을 저질렀길래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냐고요? 남편이 분노하면서 저희 엄마를 부축해 자리에 앉혀드린 뒤 화를 내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직원이 또다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으면서 이게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백숙에 술을 집어넣은 거라며 그걸 먹게 되면 딸도 술을 먹게 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자 남편은 직원이 들고 온 음식을 바닥에 던져 버리더니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뺨을 맞게 된 시모는 경악을 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결국 시모는 이 문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와 저희 아빠도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는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다행히 음식을 먹지 않아 문제되는 건 없었지만 손녀도 남편의 자식인데 손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시모는 현재 법적 처벌을 위해 소송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보다는 제 딸한테 신체적으로 큰일이 생길 수도 있었던 문제라 가볍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시부 또한 저와 제 딸의 안전을 위해 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모가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의 명의가 시부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산모들에게 불신과 불안함을 조성한 이번 일을 통해 폐업을 하게 되었고
시부와 남편은 평생 시모의 얼굴을 안 보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고, 아직까지도 온몸이 떨려올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은 시모가 징역을 면할 수 없을 거라며 이번 일이 마무리되면 모든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끊어버릴 거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앞으로는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살아가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시모가 꼭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법적 처벌이 확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즐거운 주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36살 남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 끝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 생활한 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건, 사고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누군가 찾아왔고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준 순간 20년간 헤어졌다던 아내의 남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도 놀랐지만 저도 많이 당황했던 순간이었죠. 아내는 20년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동생을 찾기 위해 많은 것들을 시도해왔어요. 전단지도 정말 많이 뿌렸고 매번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 이후 확인된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저와 결혼 후에도 동생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저 또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기꺼이 아내를 도우며 결혼 생활을 유지했었죠. 하지만 그렇다 할 소식을 전해 듣지는 못했었어요. 거의 포기 상태였고 20년간 쉬지 않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 생각해 올해가 지나면 동생을 찾는 건 그만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의 동생을 만나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집으로 들였고 모두가 거실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서로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년 만에 동생을 보게 돼서 그런지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의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서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수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저에게 대신 말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년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었지? 어렸을 적 친구들이랑 정신없이 놀다가 동생을 잘 챙기지 못해 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동생을 찾으러 다니시다가 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뒤 혼자가 되어버린 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그렇게 헤어지게 된 동생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던 중에 어느 식당에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움을 주면서 생활을 하게 됐었나 봐. 그런데 마음이 착한 분이신 줄 알았던 식당 주인은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악용해서 먹을 것과 재워주겠다는 핑계로 주방 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한참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몰래 도망쳐 나왔는데 그 길을 지나던 어떤 아줌마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로 들어가 부모님을 찾으려 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었나 봐.
그래서 시설에 잠시 들어가 도움을 받으며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나는 할머니 집에 있다 보니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은 입양돼서 다른 가정의 돌봄을 받고 있었대. 그렇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내가 주말마다 시내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동생을 찾는 전단지가 그분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아내는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다는 거에 많이 놀랐는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내는 동생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이어나갔고 늦은 새벽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남이 집으로 돌아간 뒤 어느 정도 이성을 되찾은 아내와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저는 일단 모든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이고 어렸을 적 기억이 당신과 일치하는 거 보면 나도 거의 확신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건 사실이잖아.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것만 확인해도 마음은 편하지 않겠어? 내가 봤을 때 확실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 말대로 모든 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렇게 아내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저녁에 다시 저희 집을 찾은 처남과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본인도 유전자 검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검사에 응했고 서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침착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대화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그래도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동생의 유전자 검사 서류가 도착해서 함께 모인 자리에 서류를 뜯어 확인해 보니 둘은 확실하게 유전자가 일치했고 아내의 친동생이 확실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처남이 저희 집을 왕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네요. 우리가 그동안 20년을 먹여주고 채워줬으니 어느 정도 키워준 보답을 해줘야 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찾아온 건 어느 정도 돈이 급해서 그래요. 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줬는데 글쎄 정작 중요한 건 말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집을 알려준 건 돈을 받아오라는 거였는데 맨날 집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리저리 빙빙 돌려가며 얘기하는 건 내 성격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20년간 힘들게 키워준 보답을 금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라지 않고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죠? 요즘 우리 남편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비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요양도 해야 하는데 내 아들이 청각장애라 벌어오는 돈도 적어서 돈 날 구멍이 어디 없나 했는데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20년간 헤어진 동생 키워준 보답으로 5억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하는데 괜찮죠? 네? 5억이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5억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셨을 때부터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시던데 저희 집안 형편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입양을 하셨다는 건 처남을 보살펴 주기 위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행동 아니셨나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내가 이 10년을 아무런 보답 없이 키웠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삶의 보탬이 될 것 같아 데려다 키운 거죠. 그때 당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돈이 궁한데 벌을 식구가 모자랄 때 입양해서 사회로 내보냈다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먹여주고 채워주는 조건으로 밖에서 돈을 벌어오게 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멀쩡하게 잘 컸잖아요. 저희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청각장애 데리고 키우는 거 절대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10억은 넘게 받아도 모자란다고요. 한 번에 웍을 주기 힘들면 1년에 2억 5천씩 2년에 걸쳐서 보상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죠? 아니요.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키워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제 동생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면서요. 부모의 그늘을 만들어준답시고 밖에서 노동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한 건 잘한 행동인가요? 하나부터 10까지 경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당히 불쾌하네요. 아내는 돈을 주지 않겠다며 확고한 대답을 내놨고 그 말을 들은 양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처남의 얼굴 2번 다시 볼 생각하지 말라며 데리고 나가려 하길래 제가 처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양모의 손을 뿌리친 다음 이 시간 이후부터 저희가 돌봐주겠다며 양모를 내쫓았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결국 경찰이 와서 모든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은 저희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 20년간 키워준 건 부모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희 곁에 둘 수 없었어요. 성인이 된 상태에서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인데 끌려다니는 처남의 정신 상태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했지만 다음날 아내는 처남과 다시 약속을 잡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청각장애라는 그늘에 가려져 알지 못했던 처남의 정신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년간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양모의 말이면 벌벌 떨고 있었고 나이가 30이 가까웠는데도 양모의 말이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두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네요. 처남을 입양한 목적이 순수한 마음이 아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처남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는 걸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오랜 기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저희는 검사 서류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처해야 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처남이 연락도 되지 않고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아내가 처남이 살고 있는 주소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그곳으로 향했는데 초인등을 눌러도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는 갑자기 사라진 처남이 걱정됐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또다시 헤어지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처남이 살고 있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양모와 처남이 집 앞에 나타났네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 많이 했나 봐. 눈앞에 없을 때 몰랐는데 이제는 동생을 하루라도 안 보면 불안하지? 그러니까 서둘러 5억 준비해 달라니까. 법적으로 내 아들을 그쪽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다고. 내가 얘기했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20년 만에 겨우 얼굴 보게 됐는데 이번에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제는 20년이 아닌 평생이 될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내 아들 손끝 하나라도 손대면 그땐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해진다는 건 대충 알고 있지? 요즘에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고. 이번 달 안에 무조건 5억 준비해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얼굴 볼 수 없을 테니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 알아들었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추잡한 행동을 하실 수 있으세요? 20년 동안 제 동생을 이용해서 먹고 살고 했으면 이제 그만 놔줘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고 5억을 무슨 수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그런 것까지 내가 방법을 알려줘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대출을 받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던 무슨 수를 써서라도 5억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5억이 힘들 것 같으면 일단 2억 5천부터 입금하라니까. 그럼 그쪽들 곁에 있어주게 할 수 있어. 어떡할 거야?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사라져버리면 끝이야.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양모는 이를 갈고 나온 것 같아 보였어요. 무조건 저희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아내와 처남을 바라보며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변호사는 절대로 돈을 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눈앞에서 처남이 사라져 버린다면 아내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겨우 얼굴 보고 만나게 됐는데 2번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불안함을 아내에게 안겨주는 것보단 차라리 돈을 주고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편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찾아가 저희가 겪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아들었다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5억이든 10억이든 달라는 대로 주면 며느리의 동생을 빌미로 주위를 돌면서 계속해서 돈을 갈취해 갈 거야. 그건 확실하다. 내가 봤을 때 불안한 사람은 되려 상대방인 것 같은데 돈은 급하게 필요하니까 점점 며느리에게 자극을 강하게 주는 거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라는 말은 돈을 빨리 달라는 거잖아. 그런데 돈을 안 주면 사라져 버린다고? 자신에게 보상이 안 들어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돈을 주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 거다. 그러면서 불안감을 끊임없이 조성하겠지. 며느리의 동생도 혼자서 판단할 나이지만 정신에 문제가 생겨 끌려다닌다고 했잖아. 그럼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양모랑 떨어뜨려 놓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다. 돈을 요구한 시점부터 우리가 데리고 갈까봐 그 사람도 불안해서 곁을 내어주지 않으려 하니까 양모의 경계를 풀어줄 만한 행동을 취하고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했었고, 그날 이후 양모를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처남을 품에 낀 채 저희가 데려가지 못하게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돈을 주겠다며 거짓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한 순간부터 어느 정도 경계가 풀렸는지 좀 더 수월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한 달 내로 2억 5천을 마련해 주겠다는 말에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 모든 건 확실한 게 좋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사인해. 일단 나도 정말 돈을 줄 생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 선납으로 5천만 원, 거기에 적혀있는 계좌로 일단 보내놔. 그래야 나도 그쪽에서 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 있잖아. 내가 그동안 눈 뜨고 코 베인 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 하나 준비하지 않았을까봐. 각서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이건 우리가 방금 나눴던 녹음 파일이야. 사소한 거 하나라도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면 안 되잖아. 이번 주 안에 5천만 원 입금해. 그럼 내 아들이랑 시간 보내게 해줄게. 그전에는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그동안 고생했던 거 이제야 보상 좀 받나 보네. 최대한 빨리 서둘러줘. 양모도 저희가 어떻게 나올 건지 대충 알고 있었고, 그걸 대응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5천만 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할 때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양모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했어요. 짧은 만남 동안 아내와 처남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하루빨리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좋겠다고 결국 아내는 처남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리 약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동생을 보고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약속된 날 양모의 계좌에 돈이 입금이 안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양모가 다시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는 말에 저희는 약속 장소에 나가 이런저런 변명을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지금 나를 시험하려는 거야? 내 인내심이 어디까지일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보자 하니까 내가 우스워? 이번 주 내로 5천만 원 입금하라고 했지? 동생 얼굴 2번 다시 안 보고 싶은 거야? 부부가 쌍으로 무식하네.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시간 끄는 것도 지쳤으니까 여기에서 그만하는 게 좋겠네.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데리고 살았는지 알아? 그런데 무상으로 데려가겠다고? 어디서 도둑심보를 드러내는 거야? 2번 다시 그쪽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무식한 거야? 미련한 거야? 20년 만에 동생 얼굴 보여줬는데 고맙지도 않아? 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20년 동안 제 동생 보살펴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동안 제 동생을 이용해 20년간 편하게 먹고 살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놓아줄 때도 됐잖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아세요? 동생 찾으려고 별의별 방법은 다 동원했었다고요. 그만큼 동생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5천만 원 5억이 아깝겠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셨는데 저희가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일단 몇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런 거니 좀 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제 동생이랑 오늘 하루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번 주 내로 돈 입금해 드릴게요.
더 이상 저희도 시간 끌고 싶지 않아요. 아내는 그날 하루 처남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요구하길래 양모는 아들과 떨어질 수는 없다며 잠시 자리만 비켜줄 테니 못했던 대화 나누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내가 일주일 내로 5천만 원을 확실하게 주겠다며 눈빛에서부터 진실을 얘기하니 어느 정도 답이 되었는지 잠시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그리고 아내와 처남은 그날 온종일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 옆자리를 지키며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네요. 그렇게 짧은 시간을 끝내고 양모와 처남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마음이 많이 아픈지 멀어져가는 처남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오열을 하던 아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집으로 돌아가자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하던 도중 아내의 입에서 충격적인 한마디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차 물어봤지만 아내의 말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야만 했고 다음날 낮에 저 혼자 처남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초인등 대신 문을 두드린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청각장애였던 처남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상태로 정적이 흐르자 급하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순식간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내가 말한 대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거짓을 꾸민 그 사람들은 사기꾼 집안이었네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온 노인은 갑작스런 상황에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사기죄로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철저하게 접근했던 사람들은 결국 징역을 면하지 못했죠. 어떻게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모든 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화를 주고받을수록 제 동생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죠. 사람의 얼굴이야 살아온 환경으로 인해 변할 수 있지만 아무리 20년이 지났어도 어렸을 적 기억을 하나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도 부모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확인했던 유전자 일치와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당신들은 사기꾼 집안이었다는 걸. 아무리 20년이 지났어도 세상 떠난 엄마의 다리가 불편했는지도 모르고 아빠의 모습도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알아요? 사람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당신들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네요. 아내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계속해서 닦으며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사기치려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괘씸해 보였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 양모라며 거짓말을 쳤던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수어로 대화를 주고받고 헤어질 때 오열을 했는지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죠. 이렇게까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사기꾼들이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 때문에 아내는 지금까지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작 징역 몇 년이지만 저희 가족의 아픔은 평생이라 너무나도 괴롭네요. 아내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동생을 찾지 않고 있어요. 또다시 이런 상황이 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것 같다며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린 상태예요. 꼭 동생이 돌아올 수 있다고 힘내라는 말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을 접은 것 같아요. 20년 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내는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다시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네요.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가 헤쳐나갈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아내의 동생을 찾는 걸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버티며 살아왔던 것도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게 무너진 것 같아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도 아내의 동생을 찾기 위해 움직일 생각입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언제나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